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2 4주차 제2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동정범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공동정범, 의사도 같이 하고 실행도 같이 하는 공동정범의 요건은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주관적 요건으로는 공동 가공의 의사하는 거죠. 같이 범죄를 범하겠다는 서로 의사 교환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객관적 요건은 공동하여 구성 요건을 실행하는 거죠. 실행 행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주관적 요건부터 살펴보면 당의 범죄행위 구성 요건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그런 공동의사, 범죄 공동설에 따른 표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행위 공동설은 행위 실행의 공동만으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성립됩니다. 자, 전번 시간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이 내용이 좀 어렵게 여겨질 것인데, 공동정범의 본질, 무엇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공동정범이라고 하는가 하는 문제 공부했었죠. 특정 범죄를 공동으로 하는 것, 즉 살인이면 살인, 사기면 사기, 강도면 강도, 이렇게 특정 범죄를 두 사람 이상이 공동 모의하고 공동 실행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보는 범죄 공동설이 있었고, 아니다, 특정 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범죄 사이, 또 고의범과 과실범, 과실범과 과실범 사이에서도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행위공동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돌아서 보면 공동가공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공동설에 따르면 특정 범죄를 서로 하겠다고 의사교환을 하는 것, 그 특정 범죄, 동일한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을 공동으로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행위 공동설에 따르면 특정 범죄가 아니고 그냥 그 행위만을 같이 하겠다 하는 공동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문 시간에도 얘기했고, 또 좀 이따가 동시범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합니다. 어쨌든 현재의 다수인 범죄 공동설에 따라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거기에 입각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겠다고 의사교환도 하고 또 공동 실행도 하는 것이 공동정범인데, 이 공동 가공의 의사, 모의를 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특정 범죄를 범하겠다 하고 모의를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물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형법에서 묵시적이다 이런 표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글이나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몸의 형태나 그 전체 그 사람의 행태를 볼 때 행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는 묵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설렁탕 한 그릇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식당 들어가서 음식 주문할 때 내가 밥 먹고 나면 돈 드릴 테니까 음식 주시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그냥 설렁탕 한 그릇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의 괄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나는 돈이 있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계산할 거니까 설렁탕 한 그릇 달라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게 몸으로 묵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렁탕 한 그릇 주시오 하고 밥을 먹는데 자기는 돈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렁탕 그릇 먹고 빨리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설렁탕 그릇 먹고 도망가면 그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인을 뭐죠? 명시적으로 속인 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사기죄 그러면 여기 뭐 고속도로가 난다, 여기 이 물건이 잘 팔린다,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속이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건데 이건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설렁탕 그릇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몸의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내가 설렁탕 그릇 먹고 나면 돈을 지불하겠다 하는 그런 몸의 행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묵시적 기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적인 행동이죠. 자, 그래서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동가공의 의사, 즉 모의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A를 죽이자 이렇게 말로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조폭들 사이에서 누가 A를 이렇게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두목이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창문을 물끄러 내리면서 뭐 그 사람들만의 어떤 제스처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는 묵시적인 그런 모의를 하는 거죠. 자, 참고로 이 묵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몸의 형태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 포함됩니다. 자기 속에. 자, 우리 아직 형법 1에서 공부했지만 자기와 부자기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인간의 행동은 자기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고 부자기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부자기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아무런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건 아니죠. 굳이 얘기하자면 무언가를 해야 될 의무 있는 자가 하지 않는 것. 그걸 부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묵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에 포함됩니다. 특별히 말이나 글로 하지는 않았지만 몸의 행태로 어쨌든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자기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이고 이런 공동 가공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일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이 우연찮게 여러 개의 행위가 일어나서 범죄의 결과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동시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동시범이라고 하는 것, 즉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이 여러 명이 우연찮게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따로 떼내서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 가공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 행위 자체를 모의하는 것이지 그 사전 사후의 행위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살인을 위해서 칼을 사는데 같이 가주겠다. 이거는 사전적인 행위죠. 그죠? 그 다음 훔쳐오면 도품을 처리해 주겠다. 이것도 절도 행위를 중심으로 사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모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도죄의 모의 또는 살인죄의 모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전 행위, 사후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따로 떼내서 뭐 범죄가 성립되면 모르겠지만 그걸 놔두고 우리가 본 범죄 그 행위를 서로 모의해야지
공동가공의 의사 모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주관적 요건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승계적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객관적 요건은 그 모의를 한 자들이 가서 구성 요건도 같이 실행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공동정범의 처음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 명이 실행 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포션이 누가 몇 프로를 하고 누가 중요한 일을 하는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정범으로서의 행위를 같이 하기만 하면 공동정범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그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판사가 양형 단계에서 많은 불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좀 더 무겁게,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약하게 각각을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으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자, 조금 말이 어려우면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저번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인데, 갑과 을이 A를 살해하기로 모의를 하고 현장에 가서 갑이 A를 칼로 찌르고 발로 차고 하는 그런 살해 행위를 주도합니다. 을은 그냥 옆에서 A의 팔을 잡고 또 고함을 지르면서 협박을 하고 이 정도 행위에 그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갑과 을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갑과 을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판사가 볼 때 갑이 더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갑은 예컨대 15년 징역, 을은 10년 징역, 이렇게 양형은 달리할 수 있지만 둘 다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점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객관적 요건과 관련해서 공모공동정범 또는 공모공동정범 이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주장하는 것인데 실행 행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공모공동정범, 즉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하는 좀 이상한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따로 분리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위에 주관적 요건과 관련해서 동시범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공동정범과 동시범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다른 범죄 형태입니다. 자, 동시범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모의 없이 서로 연락이 없습니다. 동일한 행위객체에 대해서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교과서 범죄 같은 예부터 하나 얘기를 하자면, A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A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를 가진 갑과 을과 병이 각각 숲에서 따로 사전에 자기들끼리 모의 없이 우연찮게 같이 모여서 A를 살해하겠다고 칼을 던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동시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행위가 일어나긴 했지만 어떻죠? 그 행위자들 사이에 범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던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규정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제19조에 독립행위에 경합하는 그런 규정이고, 그 예외에 해당되는 263조에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하는 것이 있는데, 자, 먼저 19조 독립행위의 경합부터 살펴봅니다. 자, 19조 독립행위 경합, 위에서 말한 동시범과 똑같습니다. 자, 2인 이상이 실행행위를 하는데 의사연락이 없을 것, 그 다음에 동일한 행위객체에 대해서
범죄를 범할 것,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것.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들으면 좀 헛갈릴 텐데, 그죠? 위에 든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갑과 을과 병이 서로서로 따로따로 사전 모의 없이 A에 대해서 칼을 던졌는데 그만 A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아무리 해봐도 A가 누구의 칼에 의해서 죽었는지 판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각 독립해서 범죄 행위를 했는데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이 답을 내리기 전에 만일 갑과 을과 병이 사전 모의를 해서 공동정범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문제는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그러면 각자가 행위를 했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동정범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누가 던진 칼에 의해서 죽은지 수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쨌든 그 공동정범들 사이의 행위에 의해서 그 결과가 발생하면 갑을병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전 모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공동정범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 결과가 누구의 행위인지가 판명되면 그 사람은 살인죄, 나머지 두 사람은 살인 미수죄 이렇게 처벌할 텐데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났는지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라면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해라. 이렇게 19조에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독립행위의 경합하는 건데 지금 든 예는 아주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예지만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판례에서도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는데 결국 이런 겁니다. 교통사고를 내는데 갑이 A를 치고, 그죠? 그 다음에 A도 나무를 들이받고 운전자도 쓰러져 있는 경우인데 두 번째 약 3분 뒤에 을이 또 그 길을 지나다가 쓰러져 있는 A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찮게 서로 사전 모의된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됐는데 그만 A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갑의 행위에 의해서 A가 죽었는지 을의 행위에 의해서 A가 죽었는지 판명이 되면 좋은데, 그죠? 누가 목격자가 해서 갑은 치었는데 팔만 치었고 A는 기절하고 있었고 전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을이 지나다가 치어서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을의 살인의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걸 묻는데 어렵지 않을 텐데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뭐 이런 경우에 누구의 그런 교통사고에 의해서 A가 죽은지 판명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일종의 동시범의 문제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범죄 같은 경우에 갑과 을과 병이 상류에서 아래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돈 벌 욕심에 사람이 죽어도 좋겠다. 그리고 페놀 같은 그런 어떤 아주 독성의 물질을 강에다가 갑을병이 마구 버렸습니다. 서로 사진에 동의가 없는 거죠. 모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은 경우, 이런 경우도 동시범의 형태죠. 사전 모의 없이 몇 사람의 행위가 우연찮게 일어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누구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지 판명되지 않으면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자, 이것이 동시범의 문제입니다.
자, 이 동시범 문제에서 잠깐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자, 의사 연락이 없는데 다만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행위 공동설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만 공동으로 한다는 그런 그 행위 의사가 있으면, 갑이 숲속에서 보는데 을과 병이 전부 서로 우연찮게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행위를 한다는 그런 어떤 의사교환이 있으면 행위 공동설에서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인 것이고, 특히 범죄 공동설에서는 그런 행위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구체적인 범죄를 서로 모의해서 의사가 서로 교환이 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사의 교환이 없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자, 행위 객체만 동일하면 행위와 장소는 동일할 필요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동시범이니까 이 공동정범과 동시범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시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형법 263조인데, 독립행위가 경합해서 서로 뭐죠? 상의하지 않은, 모의하지 않은 그런 독립행위가 경합했는데 상해의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공동정범의 예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공부한 그 동시범, 서로 이 결과가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모르게 상해의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규정이 언제 규정됐냐면 우리 해방 이후에 사회가 대단히 무질서하고 막 어지러울 때 이 조문이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깡패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그 불량배들이 막 사람을 함부로 길가에서 때리고 서로 그 정치적 알력에 의해서 뭐 암살이 일어나고 막 이런 때였습니다. 자, 이런 때 그런 깡패를 소탕하기 위해서 길가에 지나다가 갑이라는 깡패가 A를 때리고 또 을이라는 깡패가 지나가면서 A를 또 발로 차고 뭐 서로 이렇게 그 집단들 간에 이런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 이런 경우들을 좀 소탕한다 그러나요? 무조건 좀 엄벌하기 위해서 서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일어난 그런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조에 따르면 미수범으로 처벌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수범이 아니고 그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처벌의 수위를 높여놓은 겁니다. 이건 학자들로부터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라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해 미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상해의 미수가 되는 건데, 갑과 을과 병이 서로 모의하지 않고 상해를 했는데 그 상해의 결과가 누구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더라도 그 가담한 모든 사람을 다 공동정범으로 처벌해버리겠다,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서 그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19조의 정신에 위배돼서 자기 행위,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증거에 의해서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냥 의지해서 처벌해버리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낳았다.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승계적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 공동정범 이런 식으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